제가 발제할 내용은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과제입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간단히 한 시간 해왔었는데 경제 관련된 질문에서 사실은 공정경제에 관련된 질문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다는 게 받아들인 생각입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2주년 관련해서 경제평가 특히 공정경제나 재벌 관련된 평가 토론회 세미나제가 발표가 한 지금 4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토론회라든지 좌담회도 좋은 것도 있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리고 또 오늘 또 문재인 정부 제이노믹스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세 가지 축이었던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발표를 앞에서 하셨어요. 여러 군데서 저도 비슷한 발표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보수 진보 함께 이러면서 언론에서 또 편가르기 대하듯이 싸움 붙이듯이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제가 여러 토론회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게 크게 지금 우리 담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담론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 저렇게 묶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 큰 묶음을 나눌 수 있는 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 가능한 것인가? 소득주도든 혁신이든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라고 믿거나 또는 가능하다라고 믿지는 않아도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는 혁신 성장도 소득주도 성장도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속한 그룹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소수 그룹 같아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하시는 분은 많으신데 그룹을 보면은 오히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일제 시대 때 그런 거죠.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조선이 독립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이게 문제는 있지만 이 체제 안에서라도 조선 인민을 삶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지 라고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훨씬 더 나은 체제다. 조선 왕조보다 일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안에서 잘해보자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하자라고 한 분류도 있는데 좀 제가 너무 제 편의적으로 예시를 들고 가긴 합니다만은 한국 경제구조 개혁의 핵심, 공정경제 문제의 핵심이 재벌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제국이 소득주도 성장도 혁신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세요. 재벌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뭔가 어떤 분들은 안 될 일을 내가 이야기하는 헛수고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가 역사에서 나중에 일제 시대 때 변절자라고 평가받는 분들하고 같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제가 비유입니다. 이게 변절자는 그냥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근본적인 거 빼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접근이 있어요. 또 한 접근은 적극적으로 이게 좋은 거다라는 이른바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은 저는 적극적인 찬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큰 분류가 어떻게 나누냐면 시장에 대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데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을 중시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류 안에서도 두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버려두면 시장이 작동한다는 좀 자유방임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의 시장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시장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법과 제도가
역사적인 우연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영미국가가 있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독일이라든지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법과제도를 명시적으로 만들었고 미국 같은 것도 뉴딜 정책을 거치면서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법제도가 형성됐다. 한국도 그런 법과 제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불려 있고 그 법과 제도는 무시하고 법과 제도는 이미 다 된 것처럼 가져가고 나서 정부가 어쩌고 시장이 어쩌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그런 뭐 보수파라고 하시는 경제학자분들이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세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있는 거라는 가정을 하기 쉽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한 분류들은 시장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신자유주의하고 시장이라는 걸 거의 동일시하고 그래서 국가가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우리가 한 세 분류, 네 분류 정도의 그룹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담론들을 할 때 자기 입장을 좀 분명히 해서 저는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지 않고는 이야기하는데 뭐 작년 1년 동안에 소득주도 제가 뭐 그쪽이 전공도 아니고 노동부 전공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게 됐는데 소득주도 성장 뭐 효과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그 유리한 통계 몇 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해요. 불편하시는 분은 거꾸로 몇 가지 반대되는 불리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올해 또 들어서 갑자기 정부가 단기 일자리에 해서 총 그 고용량이 늘어나니까 거꾸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총 고용량 가지고 지지하시는 분들 말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노동의 질 문제를 좀 이야기해요. 정쟁화되고 있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이고 컴플릿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경제학자들이라면은 그 종합적인 틀 안에서 자기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시장 저는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시장 경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재벌 경제지. 시장 경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약자의 재산권 보호, 노동 상권의 보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그럼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근본은 우리는 뭐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고 관료 중심의 경제 운동, 박정희 개발 체제의 이런 패스트 디펜던트한 레거스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게 성공의 공식이었지만 경제가 발전해서 더 이상 성공의 공식이 안 되는데도 그거를 바꾸자는 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안 바꾸고 최저임금 올리는 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책 하나 바꾸는 게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한 발걸음도 못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박정희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하나 시도했던 거는 최저임금 올렸던 것들이었지 그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장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의가 뭐고 이런 이야기, 뭐가 뭐고 이런 논쟁이 정말 지금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가 디테일한 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앞서서 적어도 시장에 대한 자신의 이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시장,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이야기해야지만 사실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앞에서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자체 평가하고 있는 공정 경제를 보시면 한 거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며칠 전에 발표한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대주주 권한 남용 방지를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는데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건 없고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그나마 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이른바 가불 문제입니다. 이 가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것이 두 번째에 나오고 세 번째에 나옵니다. 주로 가불 문제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한 것을 성과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빡빡하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혁신 정책을 뭘 하거나 이걸 빡빡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공정경제 정책관에서는 딸랑 요 4가지가 나오는데 내용도 보면은 가벌 문제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 공약을 한번 보시면은 대통령 공약 특히 이제 재벌 관련된 걸 보면 한 4가지가 있는데 크게 2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건 출자 규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자 문제, 금융 계열사 문제, 자사주 문제 이런 것들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홍대 경영과 사익 편취를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관련된 거고 이건 좀 이제 선법 개정안도 있고 공정거래법도 있고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가벌 문제 외에는 특별히 노력한 거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합감독법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국회가 안 도와줘서 못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과연 그런가? 첫 번째, 개정안 자체, 법안 자체를 보면은 실효성 없는 법안을 지금 하겠다고 내놨다는 거예요. 특히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관련된 상법 개정안 부분은 자체하더라도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공약했던 내용, 공약 내용 자체도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출자 규제, 출자 지분율 규제라는 게 있는데 지주회사, 자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을 몇 % 이상 가진다는 건데 이게 지주회사가 처음 도입됐을 때처럼 상장, 비상장 30, 50으로 바꾸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기존 순환 출자를 해소하겠다, 자사주를 문제, 자사주 마법이라는 것을 없애겠다, 공익법인이라든지 해외 결사 이런 것들 쭉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분리 문제 같은 게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이 경제력 집중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거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지분율 규제를 강화하는데 누구한테 강화하냐면 기존의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 있는 재벌이 아니고 새로 규모가 커져서 재벌이 편입되는 데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존 순환 출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새로 재벌에 편입되는 데만 적용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재벌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보겠다. 알아서 바뀌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 자, 이게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가 23조의 2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았더니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23조의 2를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적용 대상만 확대했습니다. 상장사, 비상장사 대상이 총수익과 직접 지분율 20%, 30%였던 걸 다 20%로 낮추는 걸로 하겠다. 근데 지분율 대상을 갖고 했더니 그거 다 회피했었어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근데 그 회피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것만 선택했어요. 왜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냐면요. 23조 2를 실제로 적용한 케이스가 2017년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례입니다. 그때 공정위가 처음으로 23조 1을 통해서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 고검에 가서 공정위가 패소했습니다. 왜 패소했냐면 이 23조의 2라는 것이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 거래에 관한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당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가 부당성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판시했냐면은 개별 일감 몰아주기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정도로 크다고 해야지 부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위법성 판단을 하면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법조항은 사무화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것을 인용하면 사무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료들이 모르느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라면 이 법조항 자체를 23조의 1을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로 바꿔서 부당성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통과 안 됐다고 말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통과돼도 소용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는 전부 개정안이라는 식으로
이하를 시켜서 대국민 사기극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지가 있는 법 개정안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전부 개정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 자체도 내용이 없는 법을 가지고서 입법 핑계를 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일반문화주의가 공정거래법에서 지금 규제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상장 규칙에다가 이른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 같은 걸 도입하면 됩니다. 즉 뭐냐면 총수일과 사익 편취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기업 계열사 M&A, 총수일과 보수 이런 것들을 주총해서 기지배주주, 총수일과의 보팅 라이트를 뺀 나머지 주주들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을 상장 규칙에 넣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감몰아주기 사익 편취는 재벌, 거대 재벌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입법이 아닌 대통령의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야기 지금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뭘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 여름에 도입해서 그 주총 시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결권 행사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찬성하고 이때는 저렇게 반대를 합니다. 원칙 없는 의결권 행사였어요. 그런데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 어떤 원칙하에서 있냐면 거수기 노릇을 철저히 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요. 반대에서 부결될 것 같으면 반대하지 않고, 반대에도 통과되면 반대됐어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떠들썩했는데, 그것도 사정을 들었다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정부 계속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이 7배인가 직책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통과됐습니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 통과됐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대한항공 스캔들이 커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국민정부이 반대하면은 조양호 회장이 이사 연임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갑자기 국민정부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와 같은 조건, 많은 경직 사용 그대로 했어요. 거기에다가 온갖 문제들이 추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까지 반대할지 찬성할 것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루 전 그날 저녁에 겨우 반대하기로 해서 통과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서 무슨 대대적인 재벌 개혁이냐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각오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로 수탁자 책임처분위원회를 채워놓고는 이게 제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업 감독 규정, 삼성생명이 전자주식 과거에 들어가는 거 입법이 아니고 감독 규정을 통해서 고치면 됩니다. 수요 독점에 의한 단가 후려치기 부분, 수요 독점에 대한 시행령을 고치면서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공식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몰라서 못했다. 이해를 할 수 있죠. 모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이야기가 뭐냐?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 인터뷰하시는 걸 보고 느낀 것은 무죄의 문제 이전에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체제 안에서 그냥 혁신정책, 정부 주도로 하는 혁신정책, 과거 산업, 대도기의 산업정책과 정말 다르지 않은 산업정책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재정을 좀 풀고 이렇게 임금 올려주는 정책들을 해서는 한국 경제 잘 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지점을 우리가 좀 토론을 앞으로 심각하게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혹시 슬라이드 준비한 걸 보여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 이 재벌 중심 체제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는 사라지고 혁신의 유인이 없어집니다. 우리 P2C하고 B2B를 비교해보면 기회가 있고 유인이 있는 P2C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2B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간재 산업에서는
재벌이 불락화된 전속 계약 관계에서 불락화된 구조에서 혁신이가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가 계속 이 식으로 지원 정책을 하는 혁신이었는데 앞쪽에서 말씀하셨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불확실성이 혁신 경기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불확실성 안에서 정부가 과거처럼 정쟁이 좋은 정쟁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 좋은 정쟁의 역할을 하려면 할수록 오히려 혁신하는 사업자들의 혁신하려는 에너지를 정부 보조금 받는 기술로 돌려서 안 하지 못하는 기술을 할 수밖에 없다.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공정경제, 재벌개혁을 비롯한 공정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푸시해주는 효과를 경제가 흡수하고 받아서 긍정적인 에코노미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려면 경제의 유연성과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유연성과 기회가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이런 정책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지난 2년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남은 3년을 호송하거나 정말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야 될 때다. 경제 구조 바꾸지 않고 이대로 한국 경제 괜찮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대할 것도 없고 정말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고 잘못 가다가는 보수 반동이 곧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우울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강가기대 성원근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제가 오늘 여기 토론을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야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박사님 교수님이 저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수혜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발표를 제가 쭉 읽으면서 그냥 드는 느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도 이런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면서 재벌개혁을 많이 했었고 물론 또 IMF 위기, 우리가 경제 위기, 또 2008년 금융 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항상 이 주제가 됐던 건데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2008년, 9년 아까 이제 주상훈 교수님도 우리가 사실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게 아마 이때 이후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달라진 담론이 뭐가 있지?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뭐 우리가 수출 주도형 성장 체제의 한계가 왔다. 뭐 패스트 팔로워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또 뭐 구조적인 문제, 뭐 이제 우리 박사님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도체 착시현 상태는 우리는 항상 문제야. 뭐 삼성이 하나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주머니가 좀 달라지나? 또 삼성이 좀 수출이 안 되면 우리가 막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기득권.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구조가 그냥 더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해결책을 만드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제가 박 교수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박 교수님의 글을 그대로 제가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 구체적인 기득권들 때문에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깐 B2C 분야에서는 혁신이 조금 가능하고 우리가 이런데 B2B는 여전히 재벌 대중소기업들 간의 수직적 관계 블록이 쳐져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공정경제 특히 이제 재벌 개혁의 위상인데 발표자 역시 우리 박 교수님 정부 개정안이 사실은 아까 뭐 한 게 없다, 뭐 되게 아무것도 안 한 거 같고 막 했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특히 가벌 문제에 집중됐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구조를 바꾸는 것, 법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제가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마지막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공정경제의 위상은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 이 세 바퀴가 굴러가기 위한 거고 어쨌든 그 중에서도 공정성장이 제일 중요한 어떤 전제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혁신 경제로 나아가려면 재벌 경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이고 이게 바로 공정 경제로 확립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문 안에 아까 MOM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스튜어십 코드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보험업법 이것도 그 통합감독법으로 입법을 해야 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또 수요 독점에 대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 코멘트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규제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게 안 될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고. 혁신성장이 되려면 약자의 재산권보 이제 박 교수님, 그 다음에 재벌개혁, 가벌문세 해결, 지배주주 이해상충 방지, MOM 이런 거를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박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주주들한테 이렇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겠느냐 문제는 차치하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저런 세 가지 틀을 각기 안에서 가는 게 정말로 가능해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성장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건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 이런 담론까지는 나왔고 중소기업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안에 전속권 폐지라든지 담합의 예외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혁신이 되려면 기업 경영 방식이 진짜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주가치 경영의 문제점은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나아가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아까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노동 경로를 어떻게 우리가 해보겠다는 것이고 아까 금융 경로나 자본 경로를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시장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관대하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더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공정한 시장 환경인데 이런 걸 안 갖추면 누가 혁신을 하려고 그랬어요. 발표문에도 쓰셨지만 기술 탈취가 일어나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이 B2C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 그런 것은 그 안에 그런 방해꾼들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혁신성장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가? 저는 4차 산업혁명 정부가 이걸 주장하고 혁신성장으로 돌아가고 또 발표자도 말씀하셨는데 친재벌 정책으로 만약에 가고 있다면 그 혁신성장의 결과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안 좋은 곳으로 더 부가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자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저는 지방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는 지방에 생기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없었는데 서울에 생긴다는 게 OECD 월드 이런 데 결과거든요. 다른 나라도 보면 지방은 물론 지방 서울하고 이걸 가질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혁신성장이 그래 제대로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정말 소득주도 고용적 성장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그 얘기는 아까 그 중간에 고용 없는 성장 그 얘기는 했고요. 발표문 안에 30조 공장 지으면 21조 또 16조 원이 다른 사람들이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그래서 정부가 뭐 파운드리하고 뭐 이런 육성하겠다고 하고 삼성이 거기에 맞춰서 22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게 제대로 경제 안의 시스템으로 제도화되고 그 수익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의 민낯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저도 물론 연구자고 그러지만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 되게 마음이 설레는 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담론을 만드는 거나 이런 것이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개별 정책을 평가할 연결은 못 됩니다만 왜 우리가 하필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공정이라는 것도 되게 보면 사람들이 받는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안 지키지만 나보다 좀 앞서가는 것이 공정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굉장히 다양한 그 판단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이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 제1세션의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중 블로그에서 발언하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저는 직접 민주주의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 시민기자를 정신이라고 합니다. 최근 그 언론 조사에서 청년층이 가장 지금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발제하신 박상현 교수께서도 그 불공정에 관해서 지금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그 청년들이 가진다는 것을 우리 기성 사회나 일반 그 정권이나 뭐 정부 당국자들도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를 그냥 재벌 정책 변화만 가지고 어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좀 부가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박사님 교수님 발표를 99% 보는데 먼저 왕프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그래도 그 박사님 교수님은 문재인적으로 잘하는 성공하시니까 일말 기대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상황에서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비교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 혁신 성장 하는 경향은 이게 공정경제와 같은 거로 두고 같이 이제 아우르면서 포용성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된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면서 어떻게 그 공정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무슨 의미가 있고 이제 혁신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교수님이 그 주거를 수십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 주시는데 공정경제 또 하나의 큰 축을 불공정경제 커다란 축 하나가 그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제 그 다음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빚내서 집사라 해가지고 말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올라간 것이 15%.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도 안 됐을 때 3월 달까지 그 자료를 보니까 40%가 올랐어. 평균 매매 가격이. 그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올려주면서 폭등을 시켜놓고 이게 무슨 그 최저임금 말이죠. 830 그 올리면서 그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그것도 올려서 받은 걸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 달에 1억씩 3평대의 아파트가 한 달에 1억씩이 올라가고 2년 동안에 수억씩이 올라가는 그 판에 무슨 다른 정책이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박상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든지 저희들 소득주도 성장을 맞춰하지 않습니다만 임금주도 성장이든지 혁신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공정경제의 기여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으로 제안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발표자께 12시 넘다 4시 12분, 12를 넘지 않도록 문서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들 큰 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재벌개혁이 공정 경제를 가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고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경제 패러다임 또는 레지미 체인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충분 조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이른바 박정희 개발 체제가 저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속 가능하고 또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그런 큰 시스템의 개혁, 레짐 체인지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뿐만이 아니고 노동 개혁도 필요하고 재정 개혁도 필요하고 복지 사회 안전망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경제 정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든 정책을 나열식으로 그냥 나열해서 그냥 합니다. 이 정책을 했을 때 어떻게 맞물려서 어떤 효과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런 이해능력 없이 그냥 좋다는 거 나열해서 던지듯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벌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재정개혁이라는 네 가지 개혁이 어떻게 맞물려서 가는 거에 인해 가지고 혁신도 일어나고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살아나면서 그러기 위해서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노동 문제에서도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 문제는 많은 게 해소되는 단초가 마련되고 그럼으로써 산별 노조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노동 빨리 젊은 사람들이 빨리 취업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금 개혁이라든지 임금 체계 개혁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해서 돈 가지고 나와서 65세 전까지 10년 동안 어떻게 버티는 자영업 망할 줄 알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망하고 나면은 원빈곤에 떨어져요. 복지가 없어서 일을 하는 거를 일자리가 복지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그거는 재정으로 계속해서 메꿀 수가 없는 정말 고령화가 심각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들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재산권이 자산민이 돼서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력할 왜 있습니까? 왜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대기업 이익 공유를 하느냐? 독일은 아무리 하라고 왜 안 하느냐? 중소기업, 대기업 이익 공유를 하는 게 양쪽 다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탈취가 가능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쉽게 기술 탈취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왜 대기업이 협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엇을 바꿔야지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거하고 당위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나열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을 앞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사주 문제 가지고 저희가 동실련하고 시민단체가 이달 말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겁니다. 자사주 마법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이 면을 많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산주상으로 인해서 사익 편취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합니다. 주택 부동산이 사실 문제가 될 뿐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007년 이후에 늘어난 비업무용 토지가 기업 우리 재벌 10% 상위 1% 기업들이 2017년까지 가졌던 땅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10년 사이에. 그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업무용 토지를 통해서 땅값이 뛰어서 부를 축적하는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 벌는 것은 아니고 완만하게 대충하고 그냥 나중에 땅값 없는 땅 팔아가지고 캐시나는 겁니다. 생산성이 올라갈 수 없는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책과 그런 혁신이라든지 유인 문제는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발표와 토론 그리고 앞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네 분께도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